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오직 저 혼자서 간병했는데 텅 빈 장례식장 입구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상주님,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양육원에 버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정엄마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그 여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들어와. 당장 소금 뿌려. 하지만 그녀는 왜 시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울고 있는 걸까요? 순자야. 내 동생 순자야. 그녀는 분명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그 순간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6살 때 양육원 앞에 버려진 고아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 양육원 문 앞에 담요 한 장에 쌓인 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건 희미한 자장가 멜로디뿐이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님 달님 지켜주네. 그 노래만이 제 유일한 친정엄마의 흔적이었습니다. 양육원에서 저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대학 갈 형편은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품질관리 부서의 대리였고 저는 생산직 사원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었지만 그는 제게 다정했습니다. 오기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조용히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뵀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빌라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헤어져. 어머니, 오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고아는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의 거부감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기와 결혼할 겁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해주셔도 결혼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기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짧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2년 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의 협력업체를 방문하는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우리 아들 잘 봐줘.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겨우 31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갓 3살이 된 아들을 안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시동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간 연락도 없이 살던 시동생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 형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장례식장에서 시동생이 한 첫마디였습니다. 형의 죽음보다 형의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갓 3살 된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0년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어. 매일같이 듣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시어머니의 식모처럼 살았습니다.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챙겨갔습니다. 어머니, 이 TV 우리 집으로 가져가도 되죠? 어차피 형수는 볼 시간도 없잖아요. 시동생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형수님, 이 집 재산에 지분 없는 거 알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방 빼야 해요.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상처에 집 없는 서름까지 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언니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시동생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했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저놈들이 나를 괴롭혀. 언니가 날 지켜줘. 처음에는 정말 치매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또렷했고 제 손을 잡는 힘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인 교회 권사님이 가끔 집에 방문했습니다. 70대 후반의 권사님은 시어머니와 40년 지기였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특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쯧쯧, 불쌍한 것. 순자도 참.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권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 버티라고만 했습니다. 시동생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아예 매주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주세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거절하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형수, 당신 여기서 공짜로 사는 거 알지? 월세라도 내든가. 저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아들 학원비, 집안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23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돈 벌면 우리 집 나가자. 할머니한테 평생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0년간의 고된 시집살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교회만 다니셨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문상객은 교회 권사님과 몇몇 교인들 뿐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장례 비용부터 따졌습니다. 형수, 장례 비용 얼마나 드나요? 우리는 돈 없으니까 형수가 다 내야 해요.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던 돈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주님,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저를 버린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정엄마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의문문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는 희미한 제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들어와. 당장 나가. 소금 뿌려. 시동생이 그 여자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시동생을 뿌리치고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야. 내 동생 순자야. 그리고 영정을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슬프게, 더 절박하게 울었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늦어서 미안해. 언니가 왔어. 언니가 왔다고. 시동생이 그 여자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는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고 그 여자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응급차를 따라갔습니다.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어떡하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으니 곧 깨어날 겁니다. 1시간 뒤 그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오기야? 우리 오기 맞지? 오기는 제 아명이었습니다. 양육원 선생님들이 제게 지어준 이름이 박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예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자매였습니다. 둘 다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지어준 이름이 언니는 박영자, 동생은 박순자였습니다. 두 자매는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함께 자취방을 얻어 살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박영자가 나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언니를 임신시키고 도망갔습니다. 언니는 혼자 저를 낳았습니다. 동생 순자는 언니를 도왔습니다. 함께 아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리고 가난했습니다. 결국 언니 영자는 동생 순자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오기 딱 1년만 봐줄래? 언니가 돈 벌어올게. 꼭 데리러 올게. 동생 순자는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자매였으니까요. 언니 영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큰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계에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10년간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노숙자로 살다가 교회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쪽방에서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동생 순자, 내 딸 오기. 언니는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옛날 살던 자취방에 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하던 공장에 갔지만 이미 폐업한 지 오래였습니다. 1년간 찾아 헤맨 끝에 교회를 통해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남편이 죽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산다는 것. 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생 순자는 냉혹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순자야. 오기는? 우리 오기는 어디 있어? 동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오기? 고아원에 보냈어. 언니가 1년이라고 했잖아. 근데 11년이 지났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거짓말이야. 내 딸 어디 있어? 다신 찾지 마. 당신 딸은 이미 없어. 난 이제 가족이 있어. 언니 때문에 내 가족 망치고 싶지 않아. 동생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언니는 그 앞에서 몇 시간을 울었지만 동생은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친정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례식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저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엄마를 쪽방까지 데려다 주고 온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형수,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어머니, 유언장 읽어야죠. 유언장이요? 그래요, 유언장. 어머니가 3년 전에 작성하셨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강북구 소재 빌라 건물 전체를 차남 이종수에게 상속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동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형수, 놀랐죠? 우리 어머니가 누굴 더 사랑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20년 고생한 건 인정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어머니는 결국 진짜 자식을 택하신 거예요. 시동생이 봉투를 하나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비예요. 24시간 안에 집 비워주세요. 우리 그 빌라 팔 거예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을 키우고 제 청춘을 다 바친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월세 얻어서 살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어떻게 전세금을 마련하겠습니까? 월세를 얻어도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저는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입니다.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20년을 모셨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두드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그런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형수, 우는 시간도 아까워요. 빨리 짐 싸세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들었고 저 혼자 방에 앉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교회 권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권사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나? 권사님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줘야겠다 싶었어.
순자가 3년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들고 다니던 성경이야.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성경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성경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펼쳐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중간중간 종이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일기장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다 읽어봐. 순자가 자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들어있어.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권사님, 잠깐만요. 유언장은 어떡하죠? 전 정말 쫓겨나야 하나요? 권사님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기부터 읽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권사님이 떠나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언니가 오기를 맡기고 갔다. 딱 1년만 봐달라고 했다. 언니를 믿었다. 우리는 자매니까. 하지만 언니는 배신자였다. 1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기를 고아원에 보내야겠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이미 친정엄마에게 들었지만 이렇게 글로 확인하니 다시 한번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20일. 오기를 고아원에 데려다 줬다. 오기가 울면서 매달렸다. 이모 가지 마.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1997년 8월 10일. 결혼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다. 공장에서 만났다.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1998년 12월 5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지훈이라고 지었다. 너무 예쁘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2005년 9월 1일.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같은 반에 예쁜 여자아이가 있다. 아들이 그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2010년 6월 30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박옥이라고 했다. 설마 했는데 그 아이 나이를 물어보니 딱 맞았다. 언니의 딸 15년 전 고아원에 보낸 그 아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 확인했다. 오기가 맞다. 어릴 적 손등에 있던 점이 그대로 있다. 끔찍하다. 내 아들과 조카가 연애를 한다니. 남매처럼 키운 아이들인데. 하지만 아들은 모른다. 오기도 모른다. 나만 안다. 2010년 8월 1일. 결혼을 반대했다. 하지만 아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떡하지?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 오기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니가 나타날까봐 무섭다. 2010년 10월 20일. 결국 결혼했다.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기를 며느리로라도 곁에 둬야겠다. 언니가 나타나 오기를 데려갈까 무섭다. 오기를 지켜야 한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0일. 손주가 태어났다. 오기가 고생했다. 오기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차갑게 대해야 한다. 오기가 이 집을 떠나면 안 된다. 언니가 찾을까봐. 2013년 4월 5일. 지훈이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오기가 불쌍하다. 하지만 오기를 더 구박해야겠다. 그래야 오기가 악착같이 버틴다. 오기가 이 집을 떠나면 언니가 데려갈 것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언니가 나타났다. 11년 만에 기억을 되찾았다고 한다. 오기를 찾는다고 한다. 나는 오기를 고아원에 보냈다고 거짓말했다. 언니를 쫓아냈다. 오기는 내가 지킨다. 2018년 3월 10일,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치매가 아니다. 치매인 척하기로 했다. 그래야 오기가 날 언니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기를 너무 구박했다. 오기가 날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언니라고 부르는 오기를 보면 죄책감이 조금 덜하다. 마지막 페이지는 1년 전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이제 진짜 몸이 안 좋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오기에게 미안하다. 20년간 구박했다. 하지만 오기를 사랑했다. 내 조카, 내 며느리, 내 딸처럼 사랑했다. 언니를 찾아 함께 살기를 바란다. 둘째는 믿을 수 없다. 오기만 믿는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동생이 이사짐 센터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형수, 짐 다 쌌어요? 오늘 중으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권사님이 오신대요. 권사님이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시동생이 당황했습니다. 권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진짜 유언장이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2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어. 하나는 자네를 위한 가짜, 하나는 진짜야.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전 재산인 서울시 강북구 소재 빌라 건물 전체를 며느리 박오기에게 상속한다. 차남 이종수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며느리 박오기는 본인의 언니 박영자를 찾아 함께 살기를 바란다.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야. 이게 진짜 유언장이고 자네가 받은 건 순자가 자네 눈치 보느라 만든 가짜야. 권사님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녹음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죽으면 오기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둘째 놈이 날 죽이려고 해요. 매일 밤 수면제를 탄 우유를 가져와요. 제가 안 먹으면 화를 내요. 시동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큰애 사고도 저놈 짓이에요. 큰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둘째 놈이 형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형이 거절했죠. 그러자 둘째 놈이 협박했어요. 형수랑 조카 다칠 수도 있다고. 경찰이 시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종수 씨, 존속 학대 및 살인 교사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어디 있어. 권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3년 동안 자네가 가져온 우유를 몰래 모아뒀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야. 수면제가 과다 검출됐어. 그리고 20년 전 교통사고 당일 자네가 형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한 정황도 있어. 당시 목격자 진술서도 여기 있어.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시동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동생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시동생이 끌려가면서 제게 소리쳤습니다. 형수, 형수도 공범이야. 형수도 알고 있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형을 죽였다는 것도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동생이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살인자였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빌라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오래된 도배를 새로 하고 낡은 가구를 바꾸고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 아들, 그리고 친정엄마입니다. 친정엄마는 1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모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들을 무척 예뻐했고 아들도 외할머니를 따랐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친정엄마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기야. 엄마가 너무 고마워.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친정엄마가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별님 달님 지켜주네. 그 노래였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던 그 자장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을 자렴. 친정엄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기야, 기억하는구나. 엄마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 네, 엄마. 기억나요. 아주 희미하게 꿈속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오기야, 잘 지내니? 네, 권사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순자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권사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니는 왜 저한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조카라는 것도 친정엄마가 살아계신다는 것도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자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했어. 자네가 조카라는 사실을 알면 남편과의 결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언니가 자네를 데려갈까봐 무서워했어. 순자는 자네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거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순자 이모는 제게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이 집이고 하나는 친정엄마였습니다. 20년간의 구박은 사랑이었습니다. 10년간의 가짜 치매는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장은 가족을 돌려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산소에 다녀올까요? 성묘 간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가자. 외할머니도 모시고.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순자한테 꼭 가야지. 동생한테 할 말이 많아. 세 사람이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제 엄마를 찾아주셔서,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